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사나입니다. 남은우 멘토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지금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 격언에 이런 말씀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즉 뭐냐면 일반 대중이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곳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추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은요, 오히려 안 사는 게 오히려 더 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차트에 대한 공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트 귀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 기술적 분석을 이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명수로 따져도요,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의 이 연간 수익률을 보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한 분을 제가 만났었는데, 그분은요, 재밌는 사실은 차트 자체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에 있다는 거죠? 결국 주가는요, 차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제 강의는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펀더멘탈을 보고 가자. 그러면 겁날 게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슴과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요,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한 번쯤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요, 딱 2배는 벌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수익 많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못 먹어도 배워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자고요. 자, 우선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12번,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문자 013-3366-0110, 무료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요.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살짝 한번 좀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옵션 만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수준의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역시 파생 측 영향이 없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많은 거를 안다고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단 몇 가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1,000억을 팔았고요. 선물에서 3,000계약을 매도하면서 시장은 눌렀단 말이에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눌렀어요. 대외적인 상황 한번 볼까요? 좋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도 못 올라가, 오늘도 못 올라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난 강의 대박 플러스 제가 옵션 편 했을 때 보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실 테고요.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요, 인터넷 샘플러스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기 해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인들의 일별 매매 동향인데, 오른쪽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이 풋옵션 계약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빨간색으로 6,000계약, 7,000계약, 2만 계약, 10,000, 3,000계약, 9,000계약. 이렇게 풋옵션에서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 순매수를 한 집단은 언제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풋매수를 굉장히 많이 샀다. 언제 수익이 난다? 빨리,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분위기니까 이쪽에서는 손실이 나요? 이익이 나요? 손실 나거든.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뿐만이 아니죠. 파생적 측면이 아니라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쳐놨습니다. 공매도 어디 많이 쳐놨어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들. 이런 거 올라오면은 공매도 친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겁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요, 거의 억지로 누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외국인들은요, 오늘 전기전자업종만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하루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하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시장은요,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정말 기분 좋은 때다. 저는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떨어질 때가 없다는 게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올라갈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근한 마음에 좋은 종목에 비중만 잘 실어가지고요. 올해 대박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해서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이요. 현대하이스코네요. 현대하이스코. 어휴, 종목이 어때요?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장중에 한 4% 이상 올라갔죠. 한 장중에 4.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서는 3.3%. 야, 지난주 추천하고 수익률이 한 10% 기록됐는데요. 상당한 수익률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재 KPS도 7%대 수익률 발생하고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5%, 그리고 웅진케미칼은 강보합선, 기타 KTNG라든지 강원랜드, 약보합에서 마이너스 1%권, 그리고 DGB 금융지주는요, 아쉽게도 아직은 마이너스 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아직 기대치들 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도하세요 할 때까지는요, 이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세요. 항상 펀더멘탈에 하는 투자는요, 기본이 바뀌지 않으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아이스코는요, 오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실적 좋게 나오니까 그간에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온 정도.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요, 이 정도 매물 맞고 종목이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4, 5천 원 정도에서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 한번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지금 그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외발 이 발전 정비 부분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근데 높은 배당률, 이번에도 한 3.6% 정도 배당을 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연기금, 이런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요, 이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세 상승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대우인터내셔널인데요. 대우인터내셔널 그만이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초과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는 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뭐예요? 미얀마 가스전 부분이고, 하나는 이 포스코의 어떤 무역 부분인데, 이 포스코 무역 부분이 아직까지는 철강업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쪽에서의 가스전 실적이 잡히는 걸 보면은요, 내년 정도는요, 현금만 한 4천억 들어와요. 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무역 이거 다 팽개치고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는요, 이 가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5만 원, 6만 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미리 사신 분들은 시장 충격에서 잘 벗어났고요. 상대적인 강세 계속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푸근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추천해드린 종목이죠. 웅진케미칼. 현재 뭐 매수하자마자 지금 그 가격에서 뭐 바뀐 점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말씀해드렸지만 도레이 첨단 소재와의 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는요,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야, 사고 싶다, 정말. 그죠? 충분히 매수하시기 좋은 가격이고, 매수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TNG입니다. 자, KTNG는 정말 꼼짝 안 하네요. 그죠? 주가가 정말 꼼짝 안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KTNG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당률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KTNG는 어떤 측면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장기예요. 아주 장기. 이거 사가지고 뭐 6개월 정도 들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들고 가겠다, 이런 투자자들만 너무 나서고 있다 보니까
추격 매수 절대 안 하죠. 저가에서만 이 피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튼 한 번의 움직임은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조정을 너무 잘 받은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재상승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요. KTNG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다음 주에 별다른 매매 전략이 있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요. 강원랜드도 일정 부분 제자리에 있어요. 참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GKL은 제가 추천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 1년 상반기에 항상 추천했던 종목이 GKL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랜드가 요즘 어떤 설이 나왔냐면 이 오픈 카지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오픈 카지노는 뭐예요? 지금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이런 영업장에도 내국인들 출입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그거 해가지고 대박 났거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외국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냥 돌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능성 없어요. 우리 현행법상 이렇게 되려면 2025년 돼야 돼요. 2025년이면 아이고야 아직 멀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계속 이제 증설된 이 카지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DGB.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구 지역에서 원화 대출금은요, 9%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아직은요,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장률이라는 것들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DGB 금융지주도 언제든지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 DGB 금융지주가 1%씩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아니거든요. 움직였다면 한 4, 5% 뻥 하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6% 우습지 금세 회복될 겁니다. 금융주 아직까지 순환이 안 돌았거든요. 이 순환이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순환 타이밍입니다. 다음 주에는 금융주 순환 타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해서 AS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문의 워렌 버핏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비스 앱도 했었고요. 수조업도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한 게 하나 있죠. 제조업은 안 할 거니까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건 제조업이었으니까. 이름하여 자, 모두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요. 금융업 가져왔습니다. 금융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금융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은행, 금융지주사, 그리고 보험, 증권, 이렇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캐피탈, 뭐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다 금융업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업의 특징은요, 돈을 어떻게 만드냐면 빌려서 만들어요. 부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은행 부채가 1000%가 넘는데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은요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극치. 예? 은행 보고 부채율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제 왜 그래요? 은행은요 부채 가지고 돈을 불리는 사업인데 부채가 없으면 돈 뭘로 불려요? 그죠? 이게 제조업과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여신, 수신 가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여신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 수신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즉 뭐예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수신 다 되잖아요.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하죠. 반면 카드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게 아니죠.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들은 은행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수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은행, 그리고 보험, 그리고 증권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기와 금리,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 경기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어느 정도 많이 도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익 변동이 굉장히 많이 크죠. 이거는요 정부의 정책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통화 정책도 있다. 그래서 뭐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재할인율로 시장 조작을 나서게 되면은 이 은행의 수익 구조도 또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금융업의 특징이고요.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적지는 않았는데 하나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금융업은요. 외국 나가서 돈 10원도 못 벌어와. 연봉이 저보다 1억씩 넘는데 뭐하냐 이거지. 이제 금융은요. 더 이상의 과거의 우리 개발도상국 시대에서의 산업의 서포터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의 산업이다. 외국 가서 돈 벌어 온나? 이렇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업의 이제 수익 구조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데요. 자, 하나씩 이제 들여다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은행은요.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 뭐죠? 예금과 대출입니다. 즉,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맡기면 1년에 3% 이자를 준대. 근데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면 3%를 빌릴 수가 없죠? 4%, 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 예대 마진이다. 이런 것도 설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 대박 플러스는요.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너무 쉬운 것도 이게 다 하는 걸 왜 하나? 모르는 사람 분명히 많아요. 그죠? 그럼 배워 나가야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죠? 어떤 거? 넷 인컴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순이자 마진이라고 있어요. 순이자 마진. 요거는 뭐냐면 이자 수익에서 죄송합니다. 결국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수익성 자산으로 나눴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수익성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자의 순이자를 얻어내느냐 이 능력이죠. 그래서 항상 은행업종을 얘기할 때는 넷 인컴 마진, 이 순이자 마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기업으로 따지면 뭘까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단기 순이익률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자기자본 이익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수익성 자산에서 이자를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의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보험사는 어떻게 이제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바로 위험률 차익이죠.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고객으로부터 전부 다 뭐를 받죠?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료를 받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냐면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돈, 그리고 실제 보험금을 지불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을 딱 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별로 사건이 안 일어나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보세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박이죠? 왜냐면 10년 이전에는요, 우리 암이라는 게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가 한 3분의 1이죠. 전부 다 암으로 사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박이고, 보험사 측에서는 보면은요, 아이고, 손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바로 이 보험의 차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요. 왜 지금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보다 최근에는 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거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왜 조선시대 이때는요.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먼저 사망한다지만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병원도 어떻게 해요? 노인성 병원이 다 돈이 되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여튼요, 예상 보험과 실제 보험금의 차이가 보험을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증권사 수입은요, 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브로커리지입니다.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가 대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위탁수수료.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돈 있죠? 그게 위탁수수료이고, 신용공유 돈 빌려주는 거, 그죠? 그리고 자기매매. 자, 요거 1번이 브로커리지면 2번이 자기매매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증권사도요, 자기 자산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죠? 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브로커리지 수입 절대적이죠? 이게 한 60에서 70 돼버립니다. 최소한.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매매가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요것도요, 브로커리지가 60, 70 되는 것도 정말 우량한 기업이죠. 여튼요, 자기매매와 브로커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수주선에서,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한다 이거예요. 상장을 했을 때 주관사 설정하죠? 그때 주관 업무를 취해가지고 받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유상증자 하죠?
그럼 유상증자 할 때 받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수주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의 발행주선, 그리고 인수. 옛날에는 이 주선이란 말은 소개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업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소개만 시켜줬는데 요즘엔 증권사는 어떻게 하냐면 전액 총액 인수를 해요. 전부 다 물량을 자기가 다 안 씁니다. 다 안아가지고 자기가 파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생기면 증권사가 책임이 생기는 거죠. 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은행 금융업은요, 이렇게 확인 계정이 일반 제조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는 아니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의 개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이 100만 원 그 드론 가지고 100만 원 대출 다 해줄 수가 있느냐? 없죠. 일정 부분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이 남겨두는 것도 있고 요거를 예치를 해야 돼요.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다른 은행에 서로 예치를 함으로써 못 쓰게 하는 게 바로 지급준비금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을 예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980만 원을 빌려주고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한국에서 올렸어. 30만 원을 이제부터 준비해. 그러면은 이제 970만 원밖에 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지급준비금이 많아지면 수익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급준비율을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가증권, 이거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건데요. 이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보험사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험사는요,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보험금은 나중에 한 번씩 큰 돈으로 뻥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뭐로 축적을 하냐면 굉장히 장기성 자산으로 축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채권이 많고 주식은 좀 적다. 한 6대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이 좀 더 많고 주식이 4 정도 되는 이런 유가증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보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출채권, 이게 바로 이제 은행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우리한테 뭐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 막 쓰잖아요. 그죠? 예, 많이 쓰고, 또 뭐, 하여간, 우리 돈을 빌리면 뭐 쓰잖아요. 그러한 게 뭐예요? 증서잖아요, 증서. 그죠? 그 증서가 바로 대출 채권이에요. 아, 그러면, 뭐, 따져보면 매출 채권, 제조업의 매출 채권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예수부채인데, 요게 이제 채권에 대응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부채. 이게 뭐냐면 바로 고객의 예탁금입니다. 예금이라든지, 보험사에 지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부채인데,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수부채.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그러니까 은행은 예수부채가 그냥 부채율이 말고 부채의 항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부채는 어떻게 해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일반 제조업은 부채율이 100%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 100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게? 그거 가지고 운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차입부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요, 은행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수신 기능이 없는, 즉, 자기들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는 카드사라든지 캐피탈, 리스, 대부업 등에서는 돈을 어디서 빌려오든지,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차입부채로 잡힌다. 아시겠습니까? ABS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난해한 이론이 되겠죠. 어떤 차입부채라는 것은 수신 기능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항목이 이렇게 잡힌다. 삼성카드 나중에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항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제조업에서는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다 못 받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떼일 우려가 있다 해서 일정 부분 적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IFRS 방식, 옛날 가프 체제가 아니고 IFRS 최근에 이제 회계입니다. 최근에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인식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완전히 떼여야 돼. 완전히 떼였을 경우에만 들어가고 떼이기 전까지는요.
항목이 달라요. 대손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재밌는 것은요, 이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인식 전에는 대손 준비금으로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순이자 이익이다. 은행의 핵심 이익이고 아까 이자 이익과 이자 비용에서 뭘 나눠준다? 운용이 가능한, 그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순자본의 개념이죠. 이익이 가능한 순이익성 자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송금 수수료, 우리, 그죠? 요즘에 좀, 영업시간 외에 인출했을 때 예전에 막 500원도 받고, 그죠? 타행 송금 막 올라갔다가 요즘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은행 같은 경우에는 300원 하던 게 한 50원 깎아주긴 해놨더라고,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송금 수수료, 출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요. 손익계산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수익이란 말이 딱,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으면, 이건 뭐지, 이거? 영업수익이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요, 또 이것도 있어요. 영업이익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냐?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뭐냐? 헷갈리지 마시고요. 영업수익은 제조업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그냥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어떤 기업들은요, 공시 발표를 할 때 영업수익 해놓고 괄호를 열어가지고 매출액 적어놨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영업수익은 매출액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한 이익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계정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은행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때는요, 이 여러 다른 지표들이 쓰이게 되는데, 우선 이 기업은 안전한가, 안정성, 그리고 수익이 좋냐, 또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나타내겠죠.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BIS 비율이에요. 이게 국제은행에서 BIS 비율을 몇 퍼센트, 8% 이상 유지를 해라. 국제결제은행인데,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기본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항상. 그걸 넘어서야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 어떻게 하느냐. 좀 특이한 계산 방식이 나오죠. 일단은 위에 자기 자본을 알겠어요. 그죠? 자기 자본인데 밑에 총위험 가중자산을 나눠요. 총위험. 그러면 지금 이 은행이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1조인데 그 밑에 이 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투자 자산이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위험액을 산정을 해본다고. 이게 바라고, 바라는 금액으로 한번 쫙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해요. 그래서 12에서 15%가 일반적이고, 높을수록 좋겠죠. BIS 비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아요. 15%보다 높으면 좋고, 12%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익 여신 비율에서, 요거는 여신 부분이 되겠죠. 무수익이 돈을 빌려주고도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거. 총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 안 한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이게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낮을수록 좋다. 통상 2에서 4%대인데 이게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좀씩 안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주가를 전부 다 다운시켜야 된다. 다음 지급 여력 비율은요. 역시 책임 준비금, 이것도 이제 보험 측 생각이겠죠. 보험 측에서 본다면 이 책임 준비금에서 자기 자본 총계를 나눠줘 가지고 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좋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떨어지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서 영업용 순자본과 총위험에, 여기도 위험. 그래서 금융업은요, 대부분 뭐가 중요하냐면,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수익성보다는요, 위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20에서 150%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은 이미 수익성 부분에서 설명했으니까 0.5에서 한 1%대. 이것도 어때요? 높을수록 좋겠죠.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 금융업에 대해서는 이 판관 비율이 굉장히 또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특히나 판관 비율은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 증권업 쪽으로 가면 판관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요, 판관 비율 자체가 영업수익에서 판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 정도가 평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효율적으로 자산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이 기업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거는 보험사 측인데요. 사업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보험료 수익에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이 개념인데, 요것도 손보사가 또 많아요. 이 사업 비율은. 손보사는 30%까지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요, 이 금융업의 큰 틀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런 계정이 저렇게 다른 이야기로 표현이 되구나. 그래서 요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 이제 대박 플러스 진행하다 보면 정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기업은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사면 안 돼? 뭐 이렇게 다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이 계정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청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745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RF텍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해서 보내주셨고요. 일단 매수 가격이 18,000, RF텍이 18,200원이네요. 18,200원. 자, 정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저는요, 이 시청자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때 사셨을 때, 시청자분께서 좋아서 산 거 절대 아니에요. 엄청나게 추천 나왔을 때죠, 이때. RF텍 사라, 대박이다. 갤럭시 S4 나오고 뭐 나오면 대박이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기간 굉장히 길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용은 좀 기대치는 있죠. 이 아이폰에서 이 아이워치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떤 걸 한다고 그랬어요? 무선 충전한다 그랬어요. 무선 충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LED 조명 사업 쪽에서도 안정된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소형주는요, 전망을 잘 해가지고 맞추면 대박이 나요. 그런데 전망을 잘못하면은요, 1년이고 2년이고 시간 가는 건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확인 매매, 주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RF텍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인데요. 이 빨간색 여기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죠. 그와 동시에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다 떨어지고 있죠.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 주가가 나와도 반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아직도 분명히 현재의 상황은요, 장밋빛 전망은 있지만 회복되는 모습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30%라서 요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번에 일단 갤럭시 5까지, 그리고, 아이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 무선 충전이나 LED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반이라도 한번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18,000원 다시 못 오냐? 아니에요. 와요. 근데 그 올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놀고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15,000원 정도면 그냥 나와서 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 종목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때 이 RF텍의 모습이 이익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보유를 할 건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15,000원 되면은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그 마크로젠이요. 마크로젠. 자, 얼마에 사셨죠? 36,000원에 30% 정도
되네요. 36,000원에. 36,000원이면 언제 사신 거죠? 요건 언제 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요? 예. 조금 일찍 샀다가 좀 올라갔다가 그때 못 팔고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올라갔다가 못 팔고 다시 들어가면 최소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크로젠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즘 그 연기금에서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연기금에서 요즘 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근데 요 종목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네, 마크로젠 그 연기금도 팔고 외국인도 팔아요. 네네. 네. 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게 내리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마크로젠 하면은 저는 예전에 참 기억나는 종목입니다. 90년도 후반이죠. 이 미국의 개놈 프로젝트 이후에 한국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 탄생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 기업이 정말 재밌는 게요. 매출액이 90억인데 순손실이 90억이에요. 저는 이런 기업 처음 봤어요. 즉 뭐예요? 호주머니에 있는 90억을 땅에다 버리면 매출액이 90억이고 순손실이 90억이다. 근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했는데 역시 바로 기술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술 하나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자,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지금 최근에 유전자 분석 시스템 장비를 가져왔죠, 미국으로부터. 여기에 한 10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한 3,000달러 했거든요. 한 300만원 주고 유전자를 분석하면 어떤 효과가 돼요? 내가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300만원 줘야 되지. 거기에다가 한 시간 10일 정도 걸리지. 미국 같은 보냈다고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장비 가져옴으로써 100만원대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100만원이면 되거든요. 100만원이면 그것도요, 하루면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유전자 분석 이 서비스 받을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마크로젠이 지금 장비 들어왔고, 현재는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젠은요 계속 좀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역시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보면은 지금 사실은 정체 중이죠. 매출액은 정체고요. 매출액이 정체되는 구간에는 항상 이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체를요, 이번에 유전자 분석 시스템 기계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20%대 매출의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일단 뭐 시간을 많이 두고, 사실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자고요. 6개월 이상 기다렸으니까 앞으로 저는 6개월 이상 더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30%면 크게 무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해볼까요? 문자 상담입니다. 자, NC소프트 나왔네요. 문자 끝번호가요, 2996번이신데요. NC소프트 매매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해서요. 매수 가격이 21만원이고요. 21만원이고, 비중이 20% 정도 되네요. 자, 말씀해드리면은요, NC소프트 제가 남은후의 Y 시간에, 그죠? 우리 오전 10시, 오후 2시 20분에 제가 출연하는데, 이 Y 시간에 제가 오후 20분에, 2시 20분에요. NC소프트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금액이요, 바로 21만원이 안 된 가격이었는데, 그러면 정답은 나왔네요. 어떻게 좋다, 이거 왜 좋다, 이거.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에서의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아직까지 정식 오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데, 미국에서 길드워2 같은 경우에도, 런칭되면서 굉장히 벌써부터 인기를 좀 끌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스타 같은 경우에도 북미 진출하고 이제 계획 중이죠. 올해는요, NC소프트는요, 작년하고는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NC소프트에 좀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요, 한 20% 정도는요, 충분히 성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NC소프트 보면 최근에
조금 정체된 부분, 작년 실적이 좀 정체됐죠. 그래서 지금 2010년 이후에 매출액을 지금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매출액이, 그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매출 한 6천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분기 정도로, 분기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전형적인 NC소프트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신 가격 21만원 잘 사셨고요. 비중 20% 이것도 좋고요. 그냥 한번 가져가 봅시다. 25만원에 뭐 단기적인 뭐 조정이 있더라도요. 그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가져가 한번 가보세요. 올해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한 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제가 14,400원에 샀는데, 예. 갤럭시 화이브 출시되면은,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샀습니다. 예. 매수 가격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얼마? 14,400원요? 14,400원, 예. 30%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네요.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아, 비중은 30%고요? 3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샀는데 별로 주가가 좀 신통치 않죠, 움직임이? 예. 갑자기 하루 크게 빠지네요. 예, 별로 흐름들이 썩 좋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예. 그거는, 이 지문인식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수화기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청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바텀 하면 이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그 갤럭시 5 후면, 자, 뒤편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의 성과. 그리고 센서 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센서 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뭐 안테나, 지문인식.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힘이 좀 떨어진 부분이 바로 이제 갤럭시 S5에서는요, 이 지문인식도 첫 모델에서는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홍채 인식에서 지문 인식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데모판에서는 지문 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튼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갤럭시 S5가 얼마만큼 팔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팔리는 부분과 또 하나 있어요. 파트론한테 과연 이 삼성이 얼마의 금액으로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휴대폰 부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맹목적으로 어떤 사랑에 빠져 있는 부분이 갤럭시 5 나오고 이 기술이 탑재가 되면 당장 이익이 날 것처럼 전부 다 생각하시는데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삼성이 지금 수익률이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단가로 줄 가능성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 IT 부품주들이 정말 이렇게 높은 파트론 같은 경우도 어때요? 2012년에 재작년이죠. 성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왔던 거를 이번에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볼게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11년에서 12년, 13년 초까지 올라가는 이 매출액의 성장률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오를 때 주가는 급히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딱 멈췄거든요. 지금 3분기째 매출액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 해드렸죠? 매출액이 정체가 되면 이익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매출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매출액을 뻥 치고 날아갈 때까지는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신을 좀 강하게 가지기보다는요, 사실은 지금은 매매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있잖아요. 매수 가격에서 좀 빠졌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빠져나오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부근에서, 이제 빠져나오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장 공략해야 될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아따, 그놈 시끄럽다. 그죠? 제가 좀 시끄러운 스타일입니다. 양해 바라고요. 내일장 공략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좀 드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제가 참 좋은 종목인데요. 삼성중공업 가져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야, 이건 뭐, 조선주 요즘에 보니까 말 그대로, 엉망인데, 요거 사라고? 예. 살만한 타이밍이고 너무 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게요. 참고로 만약에 샀는데 떨어졌다. 이야, 이거 나무는 또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 마시고 항상 투자는요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올해 수주 목표가 150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지난해 목표가보다 한 15% 상향됐는데 4분기 실적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실적이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삼성중공업 실적이 왜 안 좋았나 딱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 보너스 엄청 지급했네. 2천억 했네. 그거 따지고 일회성 비용 빼고 나면은요 4분기에도요 2천억 이익 났어요. 그럼 일회성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4분기에만 들어가고 1분기는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분기 뻔하네요. 1분기 뚜껑 열어보면 무조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순이익이 딱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삼성중공업이 대부분 이제 드릴십이 뭐예요? 배를 띄어가지고 거기서 이 드릴이 들어가가지고 원유를 시추하는 선인데 요거 수주가 별로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수주를 못 받았으니까 올해 어떻게 이익에서는 크게 많이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리스크인데 중요한 부분은요. 새로운 부분 액화천연가스업에서 FLNG 수주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기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드릴십 끝난 줄 알았는데요. 웬걸 요즘에 다시 유가가 어떻게 해요? 100달러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드릴십 수요 올해 1분기에만 약 3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 1년으로 본다면 한 15개 정도가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15개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50%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은요. 역시 13년은 상반기 좋았다가 상고 하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14년 올해부터는요. 치고 달아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최악의 타이밍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나무누멘토 하면 밸류밴드 아니겠습니까? 밸류밴드 하면 나무누멘토. 이게 한번 볼게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상승의 자리인데 최밑단에 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하락할 확률 몇 퍼센트? 5% 되지 않는다. 이거요. 정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자신 있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 한번 세워봅시다. 얼마? 33,000원. 지금 가격. 아유, 땡큐 하시면 돼요. 매수 한번 하기에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1차 목표가는요. 좀 짧게 끊어치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요. 37,000원 정도로만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고요. 거의 의미 없고요. 가능성 거의 없는 손절매가 3만원. 3만원까지 떨어진다면요. 아마 우리나라 지수 1700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매 가격은 이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에 사나이 나무누멘토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따뜻한 봄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